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재해. 물밀듯 밀려오는 수입 농산물. 계속 위협받고 있는 농산물의 안전성. 우리 농업을 지키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우리 농업이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입니다. 우리 농업의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첨단 과학을 응용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농업 분야 싱크탱크인 농촌진흥청.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 축산, 원예, 식량, 농업과학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면서 우리 농업의 변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국가연구기관으로서 분야별 840여 명의 박사들이 각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연구를 수행하여 세계 5위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30도를) 넘는 폭염에 양계장 내부는 찜통처럼 달궈졌습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이 양계장은 닭 1000여 마리를 잃었습니다. 1000마리 정도 되나. 지금 저희가 출하 날짜가 늦어가지고 다 출하가 됐어야 될 딱인데. 거의 해마다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로 지난해 135억 원의 가축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해 가축의 93%가 닭일 정도로 닭은 폭염에 취약합니다. 기후변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 분야에서도 가축의 고온 피해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특히 닭의 경우에는 땀샘이 없어서 고온에 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국립축산과학연구원이 아프리카 케냐의 고지대에서 국제축산연구소와 함께 고온에 반응하는 닭의 유전자를 추적했습니다. 연구를 통해 고온에서 닭의 스트레스에 특이하게 반응하는 유전자를 발굴했습니다. 고온 스트레스를 줬을 때 이제 그렇지 않았을 때랑 비교를 해서 그 유전자 발현이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전사체 분석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세포 보호 기능, 세포 사멸 조절, 스트레스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세 종류의 유전자를 규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온 실험을 통해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밝혀내서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과 주요 대사 경로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 유전자들이 이제 그 반응하는 데 있어서 아마 스트레스하고 상당히 이제 연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고온 스트레스하고 그 부분들을 이제 유전자들의 어떤 작용들을 좀 저감을 해줌으로 인해서 아마 닭이 좀 더 고온에 좀 더 스트레스 덜 받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이제 활용이 가능할 걸로 일단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닭의 고온 스트레스를 저감하기 위한 연구는 축사 환경이나 영양 성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닭의 고온 스트레스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밝혀냄으로써 고온 피해에 대한 예방 대책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닭의 첨가제 개발은 물론 더위에 강한 품종을 육종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한 겁니다. 특이 발현 유전자들을 가지고 아마 1차적으로 그런 그 더위에 강한 닭을 육성하는데 어쨌든 기초 자료로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걸로 일단 생각이 되어집니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닭의 집단 폐사를 10% 감소시키면 연간 13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축산 분야의 귀중한 데이터로 평가받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연구 결과가 닭의 고온 적응력을 개선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라고 평가하고 산업재산권을 출원했습니다.
천연기념물 265호. 한국의 재래 달긴 연산 5개입니다. 문화재청이 혈통 보전을 위해 종개 1000마리를 보호하도록 정할 정도로 개체수가 적어서 보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천연기념물이었던 기장 오골개는 가금 질병으로 계통이 멸실돼 지난 81년에 천연기념물 지정이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천연기념물인 5개의 유전자원을 동결 보존하는 데 성공해 5개의 멸실을 막는 길을 열게 됐습니다. 닭이 멸종되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는 게 가장 최선이고요. 그러니까 최선의 그 상황이 이제 지켜질 수 없다고 하면 차선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가축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의 천연기념물 보존을 위해 유전자를 동결해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힘을 쏟은 건 국가적 차원의 과제였습니다. 가축에 있어서 악성 질병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생축 동결 보존 자원하고요, 그리고 동결 유전 자원 보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다양한 축종에 있어서 동결 정액에 대한 보존 기술과 다른 체세포 난자 수정란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멸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존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대표적으로 연산 5개를 포함해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5개 축종 7개 품종의 동결 정액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앵콜소의 동결 정액 생존율을 21.2%에서 74.9%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수정란과 난자를 동결하기 위한 동결 용기를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축종별의 동결 보존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난자에 대한 동결 보존 용기를 개발한 것이 주목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국립축산과학원은 한우와 젖소의 동결 정액 20만 6천여 점을 영구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된 동결 정액 생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가축 정자 동결 보존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앞으로 동결 유전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란의 대량 생산 기술을 연구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동결 보존 기술은 악성 질병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하는 국가 유전자원 보존 체계를 확립하는 데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축을 물려주는 수단으로서 이 동결 유전 자원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크다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4년) 전부터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김영춘 씨. 매일 오후 6시에 SNS와 문자 서비스를 통해 기상 정보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기온, 강수량, 풍속, 일사량 등 10가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춘 씨의 배과수원은 탁 트인 평지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풍속에 관한 정보를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하원 벌판이다 보니까 풍속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풍속하고 강우 그것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로. 지구온난화로 기상재해가 자주 발생하면서 농업 부문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좁은 지역에서도 기상현상이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기상 예측과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농업과학원이 개발한 기상 예측 시스템은 각 농장 단위로 기상 상황을 예측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2014년부터 그 농장 단위로 기상 정보와 재예측 정보를 생산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4년 동안 핵심적인 그 알고리즘들을 개발을 했고요. 2018, 19년 두 해에 걸쳐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광역 단위 실증 연구도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농장의 지형, 고도 등의 특성을 반영한 겁니다. 기상청의 동네 예보는 반경 5km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장 맞춤형 조기경보의 경우 반경 30m 이내로 세분화시키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예측의 정확도를 높인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동네 예보가 5km 이내 모든 농장에 동일한 기상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 시스템은 농장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해발 고도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사면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그 격자 주변에 어떤 지형물들이 있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기상 정보를 예측하게 되는데요. 농장 맞춤형 조기경보 시스템은 기본적인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기상 상황에 따른 위험 단계별로 작물의 품종과 생육 단계에 맞춰 대응 방법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과와 배를 비롯해 모두 25개 작물에서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상재해를 10%만 경감해도 1년에 2,700억 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현재 전라북도를 비롯한 24개 시군에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2027년까지 전국 155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빈 벌통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벌통은 모두 썩어버렸습니다. 토종벌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전염병인 낭충봉화 부패병입니다. 병에 걸린 애벌레는 그대로 썩어버릴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2009년 낭충봉화 부패병이 발생해서 2년 만에 토종벌의 75%가 폐사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토종벌 산업이 큰 위기를 맞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낭충봉화 부패병에 강한 새 품종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관리기술과 약제 개발 쪽에 연구를 집중했지만 치명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육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낭충봉화 부패병의 저항력이 뛰어난 새 품종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굉장히 전염성이 높고 그 폐사율이 높은 병이라는 걸 알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또 한 3년 사이에 거의 멸종 위기까지 이제 가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급하게 해야 될, 그러니까 즉시 해야 될 기술 개발은 뭐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개발해야 될 기술이 뭐가 있는지를 정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해 왔던 겁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낭충봉화 부패병이 발생한 10개 지역에서 수집한 토종벌 가운데 저항성과 번식 능력이 뛰어난 계통을 선발해 교잡시켜 새 품종을 육성했습니다. 새 토종벌 품종은 높은 생존율과 생산력을 입증했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병에서 살아남은 벌을 국내에 있는 자원을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한 자원이 어느 정도의 저항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저항성이 있는 벌들끼리 계속 상호간 교배를 해서 더 좋은 저항성 벌을 계속 개발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저희들 한라벌, 백두벌 두 종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저희들 실험실 여기서 했을 때는 한 75% 정도 생존율을 보였었고요. 실제 현장 나갔을 때는 93% 정도 생존율까지 있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이 개발한 토종벌 품종을 농가에 보급한 결과 뛰어난 현장 적응력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벌을 키워온 박배진 씨는 지금까지 3차례나 낭충봉화 부패병 때문에 큰 피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새로 보급된 품종을 키워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벌은 병이 오기는 와도 안 번져. 예, 그 오는 놈만 와요. 그리고 오는 놈도 조금만 사람이 도와주면 회복이 돼. 내가 그거 실제로 해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 벌, 말하자면 덕분에 이렇게라도 이거 벌농사가 되죠. 낭충봉화 부패병이 발병한 뒤 사육 농가들은 지금까지 1,0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부터 전국 8개 도를 대상으로 새 토종벌 품종을 보급하며 토종벌 생산 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 이 품종을 경관농업과 관광농업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인삼밭이 생기를 잃었습니다. 가뭄까지 길어지면서 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땅 이렇게 열이 내려가야 인삼 야가 좀 살파인데 온도만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국내 가뭄 발생 빈도는 2000년 이전까지는 연간 0.36차례였지만 2018년에는 0.72차례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8년 가뭄 피해를 본 농작물의 재배 면적은 2,000헥타르가 넘습니다. 물의 공급 시기를 놓치면 작물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육에 치명적인 영향이 발생합니다.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잎에 기공이 닿게 되고 기공이 닫힘으로 해서 잎의 온도가 올라가서 광합성이 저해되고 광합성이 안 일어남으로 해서 이제 나무의 생육이 저해됩니다. 열 영상 시스템을 통해 사과나무 잎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토양에 수분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도 센서를 통해 파악합니다. 스마트 관계 시스템은 적외선 온도계, 열화상 카메라, 분광 센서 등의 장비를 활용해 작물 생육에 적합한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관계 방법은 토양 등 작물이 생육하는 환경에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 본 개발된 기술은 작물 자체에 초점을 두어서 개발한 기술이기 때문에 보다 민감하고 정확하게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작물의 생체 반응을 직접적으로 측정해서 작물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작물이 수분이 부족해 받는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관계 시스템을 복숭아와 사과 재배에 적용한 결과 작물의 수분 스트레스가 27%에서 34%나 감소했습니다. 또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보다 과일 무게는 14에서 26%, 당도는 8%, 안토시아닌 함량은 64% 늘어났습니다. 또 농업용수는 25에서 31%, 물 관리에 들어가는 노동력도 90% 넘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사과와 복숭아 재배에 적용해 본 결과 당도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과일 무게, 그리고 안토시아닌 함량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농업용수도 절감을 하고, 그리고 물 관리에 소요되는 노동력 또한 절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관계 시설을 갖춘 밭은 18.5%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노지 재배는 시설 재배와 달리 환경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생육 상황에 맞는 수분 공급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을 국내 전체 사과 재배 면적의 20%에 적용하면 생산성 증대와 품질 향상으로 연간 476억 원의 농가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여기서 얻은 특허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해서 스마트 관계 시스템의 농가 보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주에서 토종 유산균을 분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종 유산균과 쌀이 만나 탄생한 쌀 유산균 발효물로 식물성 요구르트를 만듭니다. 쌀 요구르트는 일반 유산균 발효물보다 총 아미노산 함량이 1.5배, 라이신 함량은 12배가 많습니다.
가바 함량은 4.6배나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쌀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능성 제품을 내놔야 합니다. 쌀 유산균 발효물은 음료, 빵, 화장품 등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쌀 유산 발효물은 제과 제빵 그리고 음료와 같은 가공 소재뿐만 아니라 동물 사료 그리고 화장품 소재로 활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쌀 소비 촉진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 증대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쌀 유산균 발효물은 동물성 유산균 발효물에서보다 장내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 박테리움균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장 건강을 끌어올리는데 효과가 있어서 소화력이 떨어지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토종 유산균을 가지고 쌀빵을 제조해 보니까 그동안의 단점이었던 촉촉함 유지, 유통기한이 짧았던 것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었고요. 또 그동안 소화가 되지 않던 그런 이제 실버 계층들이나 또 어린 아이들을 위한 용도로 아주 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저희가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쌀 유산균 발효물은 쌀과 토종 유산균을 활용한 식물성 발효 소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비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쌀 유산균 발효물 제조 기술에 대해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식량과학원은 쌀 유산균 발효물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면 652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67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군청 앞에 사과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사과 가격이 곤두박질 치자 농민들이 사과 출하를 포기한 겁니다. 출하 시기를 맞추지 못한 데다 과잉 생산이 누적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놈의 사과를 갖다가 서울 가서 이거 우리 2,000원, 3,000원에 사간대 장사꾼이. 자 소비자들은 몇만 원씩 먹어 이 사과를. 우리는 요거 박스값 운임비도 안 나와 가져가야. 시장 가격에 휘청거리는 사과 재배의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유통과 생산 못지않게 육종, 가공 등에서 사과 산업의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과는 탁구공보다 조금 큽니다. 크기는 작지만 저장성이 뛰어나서 시장에서 일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탁구공보다 조금 큰 사과, 루비에스 품종입니다. 지금까지 작은 사과 품종으로는 일본의 알프스 오토메 품종이 국내 시장에서 대세를 이루어왔습니다. 하지만 루비에스는 알프스 오토메보다 저장성이 7배나 길고 병충해에도 강해서 충분히 알프스 오토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알프스 오토메는 수확을 하면 금방 퍼석퍼석해져서 저장성이 약한데 루비에스는 저장성이 강해서 유통하시는 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좋아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루비에스는 낙과 피해도 적고 열매를 솎아내는 데 들어가는 노동력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촌 인구는 고령화하고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예상됩니다. 이게 자가저가성이 좀 있어가 그 적과는 사실 사과 생산하는데 그 적과 노동력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루비에스는 그 노동력은 절감됩니다. 체리처럼 생긴 이 사과는 데코베리라는 신품종입니다. 식용보다는 관상용 목적으로 개발돼 사과의 부가가치를 확대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개발한 루비에스, 데코벨, 썸머프린스 등 국산 신품종 사과들은 일본 품종을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루비에서는 알프스 오토메란 품종, 일본 품종을 대체를 지금 완벽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사과 스가루 아울이라고 하는데 스가루를 지금 썸머 프린스하고 썸머 킹이란 품종이 대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전국 8개소의 우리 품종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해 농가 보급과 전문 생산, 출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8건의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루비에스는 계속 늘어나는 1인 가구에 적합한 품종입니다. 소포장과 도시락용으로 적합하고 단체 급식에 진출할 경우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량만 어느 확보하면 상장 도매시장에서 확보되면은 팔고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량으로 생산해서 뭐 예를 들어 학교 납품이라든지 군납이라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과학영농은 우리 농업과 농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입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농업의 6차 산업화,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건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첨단 과학농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농업 구축, 타산업과의 연구 활성화, 지역 단위 현장 중심 연구 개발로 농업과학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 연구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함께 스마트 농업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